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쇼크 수준이었는데요. 연준의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으로는 투심이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했고요. 나스닥이 발목을 잡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순환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8% 넘게 떨어졌는데 지수만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내린 것 같지만은 반도체 기업들 제외하고는 사실 대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내리면 지수가 하락을 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승한 종목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순환매가 강력하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분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확인해야 될지 저희랑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완화가 된 상황 속에서 다우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다만 반도체 쪽으로는 매도세가 여전히 강하게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0.8% 하락했고요. S&P 500은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국제 유가는 이제 전쟁 이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이 작아진 모습이고요. 0.16% 하락하면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7월 맞아서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예상의 절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의 부담은 한 발 물러섰는데 반도체 쪽으로는 투심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6월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요. 비농업 부문 5만 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이 11만 3천 명에서 5천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절반 수준으로 쇼크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월과 5월 고용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두 달을 합산했을 때 7만 4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업률과 임금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률은 4.2%로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인 4.3%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께 보실 만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61.5%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 수치가 2021년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노동시장을 떠난 인구가 증가한 데에 오늘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결국 이 실업률의 하락이 곧 노동시장이 개선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해서는 3.5%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상 수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게 확대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고용 둔화를 확인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자산 시장의 반응은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금과 비트코인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부담의 완화가 곧 증시의 강세로 강하게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시장은 다른 변수에도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 해석을 해본다면 연준의 금리 부담은 덜었지만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를 확인시켜준 지표였고요. 이것만으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올라갈 만큼 강한 호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다른 부분을 함께 바라봤기 때문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오늘 히트맵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결과, 반도체가 나스닥을 강하게 눌렀다라는 부분인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퀄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일제히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고용지표는 금리 부담을 낮췄지만 반도체 급락이 기술주 전체를 압박하면서 나스닥은 오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 새로 부각된 뉴스인데요. 메타의 AI 인프라 우려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마켓 시그널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메타가 AI 컴퓨팅 파워 판매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시장은 AI 인프라가 과잉 공급된다는 우려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반도체주 급락의 여파로 8%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는 7%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투자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에서도 이 시장의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나 내놨는데요. AI 밸류에이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AI 랠리는 2분기 시장 반등의 핵심 동력이다. 하지만 6월 매도세는 높은 밸류와 고금리 부담, 그리고 AI 과잉 투자 우려를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결국 핵심 질문은 AI 투자 확대가 실제 매출과 생산성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을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반도체 급락은 단순한 악재라기보다는 AI 랠리의 수익성을 검증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고용 둔화는 금리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하지만 AI와 반도체 쪽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효과는 상당 부분 덮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금리 안도보다도 AI 투자의 과열 그리고 반도체 밸류 부담이 크게 반영된 장세였다라고 오늘의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최여운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조정은 늘 있지만 올 때마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린 건 보이지만은 사실상 기술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승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종목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 넘게 내렸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 메타의 유휴 컴퓨팅 자원 판매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로 거래 마감을 했었죠. 이 AI 내러티브가 여전히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1% 안팎의 조정으로 끝이 났고요. 다만 이렇게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던 기업들입니다.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AMD, 인텔과 같은 기업들 지금까지 20% 가깝게 하루 만에 오를 때에는 역시 AI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내릴 때에는 괜히 의심이 들곤 합니다. 이게 뭔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올 텐데요. 다만 일단 전반적인 AI 내러티브는 여전히 훼손된 것은 없고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크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내일 7월 4일이 또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연휴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차익 실현을 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도 1.5%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여전히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2.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도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간밤 증시에서도 0.4%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AI 쪽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을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가는 시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6%대 상승,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지난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강력하게 가지고 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 기점으로 해서
거의 다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 보이십니까? 4.6%대 상승 나왔습니다. 2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미국은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연휴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넷플릭스를 보는 시청자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비자 3.1%대, 마스터카드도 3.2%대 상승 나왔고 버크셔 해서웨이 1.6%대 상승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다시피 방어주 쪽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 나온 흐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또 방산주가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럭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럭키드 마틴 4.6%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월마트도 2.7%대, P&G도 2.7%대 상승 나오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초록불 순환매 돌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5만 대 많았습니다. 굉장한 서프라이즈였죠. 그런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의 하락폭이 꽤 컸는데요. 7% 넘게 내렸습니다. 이게 왜 내렸나 하고 여러 외신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요 외신들은 뉴스에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호재가 이미 나왔고 이에 따라서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가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한 투자은행에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선 더욱더 빠르게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간밤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보시다시피 차익을 실현한 물량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래티지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고용보고서가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한 채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이 고용을 두고는 은퇴 세대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조금 더 압도적인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을 오히려 올렸습니다. 위험자산 쪽으로는 좀 저가 매력이 부각되는 쪽으로 조금 더 이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스트래티지의 주가 8%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확실히 순환 매장입니다. 세 번째 기업 모더나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순환매입니다. 저희가 순환매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특징주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헬스케어 쪽으로는 다시 한번 순환매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헬스케어 쪽 안에서는요.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꽤 많은 상황입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사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모더나의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S&P 500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은 확실히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는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순환매와 동시에 AI 투자에 대한 가치 재평가도 일부 진행 중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가치 재평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AI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둘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좀 심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어요라고 발표를 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국면이 지나고 나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램리서치와 같은 소보장 쪽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AI 가치 재평가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전력이 될 수도 있고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시장이 집중하는 것에 따라 다를 텐데 다시 반도체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컴퓨팅 비용에 더 민감해진다면 앞으로는 그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이 지금 돈을 워낙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기업을 효율적으로 조금 비용 절감이 가능한 기업들에 더 점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시장의 눈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반도체주 쪽으로는 투심이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그 포모가 차라리 낫다고 그 네. 뒤늦게 뛰어들거나 지금 워낙에 유명인 사칭하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당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우리 시장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 몇 년간의 수년간의 고점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불나방처럼 자폭행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여자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네? 내가 사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엄청 떨어져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 하이닉스 뭐 세상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보니까 그거예요. 참다 못해서 내가 지르는 순간 포모를 이겨내려고 지르는 순간 그때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네. 그런 것을 지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누누이 말했다시피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는 계속 나올 텐데 네. 마이크론이건 뭐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에 혹해가지고 사는 순간이 자신의 포모를 잇는 순간이 바로 저기가 손실이 시작되는 네.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재는 거는 보고서랑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명히 엄청난 과열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신규 매수자들이 네. 대놓고 그렇게 마음 놓고 손댈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과열된 시장이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틀 연속 하락을 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브로드컴, 마이크론, 오라클 이 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저희 뒤편에도 질문이 하나 딱 나와 있네요. 왜 높은 퍼종목인가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소장님? 지금 이런 관점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오는 그 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PER, PBR을 기본적 분석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 분석으로 여러 가지 지표라던가 뭐 기술적인 어떤 그 이평선 뭐 이런 것들, 추세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목표 주가 산정되는 게 대부분 다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 이제 EPS, PER인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을 구하고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PER이 얼마로 표현되는 가가 주가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BPS를 구해서 순자산에다가 곱하기 PBR을 하면은 주가가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 계속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를 내는 배경은 다 그겁니다. PER이 절대 높지가 않은 수치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의 네. PER이 적정 PER이지 적정 PER을 더 받으려면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뜻이냐면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순이익 EPS가 워낙에 지금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지금 그 주가 같은 경우에 PER이 빨리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PER은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PER 높은 종목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기를 뜻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쉽게 우리나라 걸로 얘기하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PER을 받다가 PER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여겨서 들어가신 분들은 10분의 1 토막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PER이 낮아지는 것이 저평가가 아니라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PER 숫자가 낮아질 경우에 저평가라고. 네. 근데 그건 성장이 꺾였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매도의 신호였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높은 PER은 강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새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오라클을 드러났는데 지금 브로드컴, 오라클은 파인 9 종목 중에 네. 2종목이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드레드풀로 바뀐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네. 지금 보니까 PER이 브로드컴은 66배 정도, 마이크론은 52배, 오라클은 31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 30배에서 60배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돼요. 딱 잘라서 이게 PER이 저평가됐다, 뭐 고평가됐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종별 평균도 있을 것이고 시장에 따라서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브로드컴의 PER 66배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40% 정도 존재한다고 네. 지금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25.6%, 오라클은 무려 상승 여력이 85.2%로 나옵니다. 이게 월가의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EPS 곱하기 PER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높으면 PER이 지금 그걸 곱해야 돼. EPS가 그러니까 EPS도 따져봐야 돼요. 지금 EPS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브로드컴 66배가 오라클 31배 2배라고 해서 무조건 높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오라클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라클이 지금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져서 PER이 낮아진 거라면 그건 저평가가 아닌 거죠. 네. 단순히 브로드컴의 절반밖에 안 되네, 싸네, 반 가격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 종목의 평가를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4개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 그 기업의 특징들입니다. 브로드컴은 AI 네트워킹 칩, 그다음에 맞춤형 AI 프로세서, 인프라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맞춤형 AI 프로세서죠. 저 부분으로 지금 뜬 거죠, 결국. 엔비디아가 범용 칩을 만들 때 브로드컴은 엊그저께 설명드렸잖아요. 그 어떤 특정 빵에 맞는 밀가루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서 그 라인을 잡은
회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빵을 만들더라도 그 밀가루가 필요하지만 밀가루 가격이 너무 비싼 것이죠. 그래서 브로드콤은 맞춤형 칩을 만들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른바 그림자 전력으로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 PC, 스마트폰, 전장용까지 다양하게 저장 장치가 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HBM, D램을 수직으로 쌓은 HBM으로 지금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죠. 자, 오라클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AI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라클 클라우드 저렇게 구름처럼 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네. 저것으로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다가 지금 추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세 종목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평균 목표 주가가 513달러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주가 흐름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 PER이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뭐 지금도 싸다고 생각하겠죠. 66배지만 아직 싸다. 왜냐하면 주당 순이익 EPS가 가파르게 성장할 테니 주가가 계속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PER이 낮아질 테니까 저평가 국면에 올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계속 오르고 주가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맞겠죠. 그럼 PER이 낮아질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오르는데 주가가 제자리면. 그러면 이제 적정한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기본적인 분석의 어떤 내용하고 기술적 분석을 얽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겠죠. 네. 자, 지금 일단은 지금 갭 상승해서 떴다가 갑작스럽게 갭하락을 맞아서 네.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아쉽죠. 왜냐하면 440달러에 구축해놨던 거의 한 2달 동안 구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경우에 지금 급등의 차트였어요. 사실 밑에 4월 달에 밑에서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밑에서 오른 폭만큼 올랐습니다. 조금 더 오를 폭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때려 맞았거든요. 때려 맞고 나니까 바로 밑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440달러에 구축했던 게 다 결국에 저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건데 밑에서 올라올 때 2번의 갭이 있었거든요. 저 갭들이 지금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쉽죠. 4월 달에 올라온 폭을 지금 일단 다 깎아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이 360달러 라인이 깨지면은 더 밑단을 지금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3월달, 4월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왔는데 네. 그 고점이 지금은 저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해서 지지가 됐는데 지금 지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밑으로 돌파가 되면 다시 저항이 되겠죠.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저긴 좋지가 않습니다. 시세의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고 나서 반등의 폭이 너무 약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거든요. 약간 바람 빠진 공처럼. 그래서 브로드컴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 이후에 좀 뚜렷한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쉽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는 2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망사고에 세미가 연루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테슬라 하루 5% 오르더니 바로 그냥 8% 빠지면서 하루 오른 것들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 강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제 더 강하게 8%보다 더 강하게 오르면은 시세가 단기적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세 쪽으로 더 강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전일의 5% 상승이 완전 상쇄돼 버렸습니다. 자, 지금 네바다주 미국 50번 도로에서 트럭 운전자가 잠이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기에 만약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예요.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호등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 2대를 추돌시켰는데 거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테슬라의 세미트럭의 네. 사상 첫 사망 사고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안 그래도 지금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악재가 겹쳤고 향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법정에서 판단이 나오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FSD, 지금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이 세미의 자율주행 현황을 보면 FSD 기능이 아직 미탑재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걸 밝히지 않았답니다. 테슬라에서. 다음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완전 자율주행인데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 감독형이거든요. 감독형인데 미탑재가 되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중인데 지금 자동 긴급 제동이라는 기능이 있답니다. 차량 장애물을 감지해서 자동 제동 기능이 있는데 이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 저게 만약에 이 작동이 제대로 됐다면은 저런 사고가 안 났는데 작동이 안 됐다면은 또 문제인 것이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최신의 세미 트럭에는 저 자동 긴급 제동이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은 일부 신규 법안이 추진 중인데 AEV 의무화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 세미인 경우에 지금 안전 사양을 공개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안전사양이 탑재가 되었는데 해도 문제고 안전사양이 탑재가 안 됐어도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기서 밝히지 않는 것도 지금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사망사고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 안전성 논란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죠. 네, 그 바로 엊그제 봤었죠. 이게 네네. 안타깝죠. 왜냐면 여기서 올라갔는데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00가. 거기를 회복을 시켜놨더니만 그냥 바로 $400를 다시 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항이 더 심하죠. 지금 이 $400 라인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만 4개월 동안 저 라인을 그 사이로 해가지고 갭 상승, 갭 하락이 지금 수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0를 넘으려고 혹은 붕괴시키려고 계속 위아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다시 한번 무게추가 아래로 지금 작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400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이제 $350 테스트를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4월 달에 기록했던 그 저점 부근에 아마 지지를 테스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말과 지금 여기 6월 초에도 이 라인의 지지가 있었는데 이 라인의 지지 테스트까지는 일단 가야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확실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좀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해봤습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개장 전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입니다. 시장에서 기다려온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을 공개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 다만 ESS 쪽은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과 생산량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주가는 장중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이 48만 126대를 인도해 월가 예상치인 40만 6,600대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도 45만 1,758대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주가는 실적 발표에 앞서 최근 4거래일 동안 13% 이상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윌리엄 블레어는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제드 드로스하이머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치 규모는 13.5기가와트로 이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고 전 분기에 8.8기가와트에서는 회복했지만은 당사 전망치인 20.6기가와트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에는 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테슬라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바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타가 쉬고 있는 컴퓨팅 자원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JP 모건이 유일하게 관련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준비를 해봤는데 JP 모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 본업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타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외부에 임대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JP모건은 인프라 판매보다는 자체 AI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는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네비우스와 코어웨이브 등 AI 클라우드 업체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JP모건은 메타가 컴퓨팅 자원을 판매하기보다 광고 사업 고도화를 위한 AI 추론 역량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 가치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그 아무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메타는 핵심 AI 제품을 개발해 약 40억 명의 사용자 기반에 적용하고 자체 AI 추론의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인프라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할지 그리고 메타가 실제로 AI 컴퓨팅 자원을 다른 기업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지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력 해고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곧바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구축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5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에 관해 6천 명을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하는 전담 조직 MS 프론티어 컴퍼니를 출범시켰습니다. 25억 달러를 투입해 엔지니어 등 전문가 6천 명을 배치하고 고객 맞춤형 AI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런던 증권거래소와 유니레버, 노보 노디스크 등에서 AI 솔루션을 적용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마존 웹서비스도 10억 달러 규모의 유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빅테크 간 AI 구축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AI를 도입한 기업 대부분이 아직 투자 대비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면서 기술 판매를 넘어 실제 활용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팔란티어 등도 비슷한 형태의 엔지니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고객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기업에 직접 파견돼서 AI를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함께 매출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파벳 관련 뉴스인데요. 구글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EU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역대급 규모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 지배력 남용 협의로 유럽연합이 부과한 41억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과 모 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하고 EU 일반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다른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위반으로 부과한 제재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구글의 검색과 앱스토어 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와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이 유럽 내에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디인포메이션발 뉴스인데요. 사실 이 뉴스는 여러 매체에서도 나온 뉴스이기도 한데 간밤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함께 AI 칩 생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엔트로픽이 삼성전자 2나노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나노 공정은 전력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첨단 패키징은 AI 칩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트로픽의 AI 칩 생산에 맡게 되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며 AI 반도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엔트로픽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삼성전자도 관련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가 반응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호진 대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첫 번째 뉴스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엄청난 호남 반도체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CNBC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보도를 한 것은 반도체 투자했다는 때는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는데 그 많은 이유가 이제 반도체에 투자한 것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반도체주가 폭락했다라는 내용의 뉴스였고요. 보니까는 간밤 외신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한국 반도체주가 폭락해서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가 함께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상관관계 그렇게 가나 봐요. 예. 한 지난주부터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보여져서 저도 약간 뜻밖이고 의아하긴 했는데 맞아요. 어쨌건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형이죠. 미국이 이제 쫓아온 거고 미국 말고
우리나라 외에는 뭐 반도체를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갖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예상을 했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겪으셨고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 일단 어저께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한 9% 정도, 하이닉스가 15%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최대 주인, 그리고 하이닉스랑 같이 언제나 주가를 갖다가 동조화를 하는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어저께 13% 폭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제 CNBC가 보도를 했는데 CNBC 보도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어저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메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CSP 사업,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든다는 이런 어떤 보도 때문에 이제 해당 종목도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왜 메타가 해당 CSP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르르 떨어졌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남은 이제 컴퓨팅 자원을 갖고 놀리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CSP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니 컴퓨팅이 남는다고 언제는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KPX를 투자했던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논리로 펼쳐지면서 AI 피크론이 힘을 받으면서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실체가 어느 정도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거 이제 뭐 GPU 남는 거 아니야? 왜 남는 걸 빌려준다고 하지?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일단은 좀 피해야 될 땐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메타가 이제 실제로 이제 CSP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불분명합니다. 어저께 왜 그러냐면 블룸버그가 단독으로 이제 메타가 CSP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논리로 연결됐는데 네. 일단 메타가 CSP 사업을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면 CSP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 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내가 필요한 어떤 자원을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그 부품을 사거나 조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중소기업도 그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GPU에 필요한 또 HBM 장착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대부분 그런 것들을 다 장착해 놓은 아까 말한 CSP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그 알파벳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왜 메타가 그걸 진출한다고 해서 이게 AI 피크론, AI 과잉 투자라고 연결하는지 의문이다라는 점이 제 첫 번째 그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설령 메타가 실제로 이제 CSP 사업을 갖다 투자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할 지표는 AI 피크론 때문에 이 근거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메타가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KPX를 갖다가 줄이든가 그 지표 확인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메타가 CSP에 뛰어든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AI 이제 피크론이다 AI 과잉 투자다라고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무모하면서 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피크론이 맞으려면 원래 올해 엄청나게 이제 4대 CSP 사업들이 그 투자를 하려고 했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갖다가 줄인다면 줄인다는 것은 AI 피크 줄인다는 것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로 이제 그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긴급하게 이 부분을 갖다 분석해 내놨는데 뭘 내놨냐면 메타가 실제로 이 CSP 사업을 갖다가 투자할 것 같은데 CSP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랑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메타가 원래 주문하려고 했던 뭐 GPU라든지 원래 주문할 때 메모리를 갖다가 주문을 갖다 줄여야 된다면 AI 피크론이 맞는데 주문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문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근거도 없이 메타가 이제 그 남들도 다 하고 있는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하고 있는 3대 CSP 사업이죠. 이런 사업자의 사업에 뛰어든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AI 피크론이다라고 이제 그 갖다 붙인 것은 너무나도 큰 비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동일하게 메타의 주문이 더 강화하고 있는데 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냐라는 맥락에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긴급하게 어저께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동일한 맥락이라 보여지고 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자들도 이런 맥락에서 AI 피크론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더 이제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그 강하게 먹고 사실은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어떻게 결론 지을까요? 그렇죠.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 또 근거 중 하나가 어저께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이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AI 피크론이 맞다면 가장 먼저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아야 될 대장주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근데 어저께 엔비디아는 불과 1.2%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차트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엔비디아는 적게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나 이런 기업들 우르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차트를 갖다가 어제 하루 차트 말고 YTD를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 YTD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엔비디아가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 말고 어제 종가에서 YTD가 6%밖에 안 돼요. 아니 반년 지났는데 엔비디아 6%밖에 안 올랐어요. 저도 좀 새삼 놀랐는데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심지어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YTD가 얼마입니까? 샌디스크가 756%. 어제 10% 떨어진데 불구하고 756% YTD 나왔으니까 엔비디아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그 샌디스크 같은 경우 10% 이상 떨어졌다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으면 뭐가 빌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저께 얘기해 나왔던 메타의 CSP 사업 진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AI 전체를 바라보는 조망에서는 기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메타가 내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데 조금 뽑아내면서 수익도 내면서 갈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남는 뭐 자원을 좀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스페이스X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AI 사업에서 돈을 좀 뽑아내서 돈을 좀 벌면서 그게 그냥 무작정 투자만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긴 한데 시장에서는 말씀처럼 너무 많이 올랐으니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도 난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안 들어갈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뭐 삼전, SK 하이닉스 모멘텀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계속해서 좀 긴 조정이 이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당장 오늘 금요일이 끝나면 이제 주말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진정이 되고 오히려 반등을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화요일 날 장 시작하기 전에 잠정 시절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시절 발표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어느 정도의 진정 구매에 들어갈 것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잠정 실적을 나와봐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분기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갖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그런 엄청난 깜짝 시적을 발표한 것을 수치를 확인했을 때 메타가 CSP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블룸버그의 검토에 대한 보도인 거고 거기에 놀라가지고 주가 우르르 떨어진 것도 비이성적인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전망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분기 잠정 실적으로 수치를 갖다 내놓으면 시장이 또 역시 맞잖아. 이게 뭐 10조도 아니고 50조도 아니고 분기에 10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뽑아낸다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전망이 사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마이크론 이미 지난주에 그 엄청난 실적을 뽑아냈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보다 더 많은 이제 웨이퍼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갖다가 창출할 것으로 여겨진 삼성전자가 다음 주 화요일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그럼 잠정 실적 발표하니까 미리 알고 이제 선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월요일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구매에 들어가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 하루에 10% 넘게 오르는 날은 이게 맞지. AI는 역시나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내릴 때는 이게 믿음이 맞나라는 아주 작은 노이즈에도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또 패닉이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또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락률이 나오다 보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조우진 대표님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번 주 메타가 발표한 유휴 컴퓨팅 자원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AI가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거다. 이게 피크로는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많은 증권사에서도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기점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한국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을 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일단 시장 좀 조정이었지만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내놓을 잠정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등글로벌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어저께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광노준 대표가 청주 공장에 원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공장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투자를 해가지고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낸드 플래시가 80조. 그다음 패키징이라 하면 사실 어떤 분야의 패키징이냐 이제 HB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 패키징 20조 해가지고 합쳐서 100조 원을 청주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그 부분 이제 로이터가 같이 이제 따라서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두 엄청난 기업들이 정말 숫자가 엄청난 그 투자를 갖다가 단행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외신들이 잇따라 계속 쏟아나오고 있고 그 뉴스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이제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요일에 좀 발표된 거랑 좀 다른 건가요? 수치는 똑같은데 네. 다만 구체적으로 청주에 100조라는 것이 그때 나왔지만 100조가 항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제는 시간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이터도 보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어저께 이제 우리 국내 뉴스를 보시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의 진심이 담겼을까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또 출연해 주셨던 몇몇 분들께서 약간 좀 쓴소리를 해주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투자가 뭔가 너무 그냥 규모만 나왔고 구체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뭐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겼다고 보세요? 예. 결국은 이 투자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제 80년대를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이제 2026년을 살고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진 엄청난 코스피의 질주로 말미암아서 9,000피를 넘어왔다 10,000피까지 간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 투자와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 경영진도 아니고 심지어 청와대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도 아니고 누구냐? 주주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사문화됐던 그냥 문서에만 있던 것을 갖다가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조치였고 이 중요한 조치가 이 코스피 8,000피, 9,000피를 넘어서 1만 피를 갖다 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합쳐서 호남에만 반도체만 800조. 누구 말로는 이제 호남이 아니다. 왜 거기에 전북이 없으니까요. 전남에 광주에만 있거든요. 그럼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상장사의 주주가 주인이 주주라면 주주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하고 주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토콜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공시죠. 공시를 본다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월요일날 이제 그 투자를 다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공시를 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어제 광노준 대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청주에다 100조를 투자한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체 공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양사 모두가 제대로 투자하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달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무슨 내용이 빠졌느냐. 공시를 했는데 이 투자 기간이 어느 시점까지 잡았느냐. 2040년입니다. 2040년인데 올해 2026년인데 40년이 무려 14년이나 남았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똑같이 무슨 맥락을 했느냐. 아니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반도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은 빨라야 2033년이다. 지금 앞으로 7년이나 남았는데 왜 지금 벌써 호들갑을 떨겠느냐. 물론 그런 어디는 없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체의 취지는 그거라 보입니다.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어저께 이제 29일 날 이제 삼성전자 불합을 낸 공시인데 여기 보면 2040년에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문제죠.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뭐가 이게 문제예요? 2040년까지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코너는 공시를 다루는 코너가 아니지만 제가 공시를 다루는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주를 갖다 10조 했어요. 10조 했는데 이 수주 기간 20년이에요. 그러면 n분의 1로 한다면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수주 공시, 투자 공시는 n분의 1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2040년에 투자한다면 14년이나 남았는데 이거 갖다가 n분의 1 했을 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는데 2040년에 누가 정권을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투자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가 의문인 거고 두 번째 무엇이냐? 이 주주들에 대한 것이라면은 사실 반드시 주주가 위임한 경영진 누구입니까? 이사회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를 열지 않았어요. 지금 4번 항목 보시면은 이사회 결의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그러네요. 이사회를 안 열었으니까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과연 이번 투자가 광주 800조 투자가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지 의문이 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 여기 항목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나요? 이사회를 열었고 이사회에서 누가 승인을 했고 찬성했는지가 나오죠. 아, 근데 이번에는 안 나왔다. 이번 아예 이사회를 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공시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아예 공시 자체가 없어요. 원래 SK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그 공시를 내고 의결했다까지 나오나요? 그럼요. 원래는 매출에 얼마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사회를 열어야 된다 나오고 공시를 해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생생내기도 좋고 과시하기 좋기 때문에 알아서 다 공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공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예 공시 자체가 없었다. 아직 안 한 거 아닐까요? 그죠? 아직 안 했다 하기에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로이터도 보도하고 세계 유수 언론이 이 월요일날 투자에 대해서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초과 수요 때문에 엄청난 반도체에 대해서 그 진통이 있으니까 세계 1, 2등을 다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지금 백악관에서 투자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발맞춰선 공시가 없다. 이 부분을 사실은 블룸버그나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가 놓친 부분인데 왜 우리 국내 언론사 아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인데 그들은 투자 발표만 계속해서 그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도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주가도 사실은 그 낸드 분야에 있는 그 샌디스크가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는 폭락이 적어요. 왜? 마이크로는 이제 낸드 플래시도 하지만은 당연히 D램도 있고 하지만 샌디스크는 오직 이제 낸드 플래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무엇이냐?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이제 80일짜리 이제 청주에다 낸드 플래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 그 낸드 플래시가 공급이 과잉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샌디스크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마이크로는 폭락의 정도가 적고 심지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AI 피크론이라고 근거가 된다면 엔비디아도 주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한 1.8%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진 대표님께서 예. 그 타키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타키온이 알고 보니까 공시 내용을 또 전달해주는 예. 그러한 내용을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공시에 굉장히 진심이세요. 아니 저는 이 실제 자체가 좀 모호하다 보면서 공시를 들여다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는 공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네. 삼성전자 이거는 공시가 사실, 있는데 다른 이사회 결의이 방송에서도- 없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진심이 있냐라는 의문을 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방송에서는 사실 거의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저희 히든글로벌에서 다뤄진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은 이게 사실 공시를 들여다봤더니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조우진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 투자 내용들 또 조우진 대표님께서 전해주신 투자 의견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7월 3일 금요일이고요. 비가 좀 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습해지고 온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좀 꾸물꾸물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좀 우울해지는 느낌이 좀 팍 들죠. 어제 장이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블랙 튜스데이를 한번 겪고 나서 또 이렇게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장 특히 오후장 분위기는 마감 시간, 그러니까 정규장 마감 시간으로 갈수록 이러다가 또 지난주 튜스데이, 블랙 튜스데이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낼 만큼 거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까지 코스피가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이 어제 마감가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7,648로 7.9% 거의 8%죠. 서킷 브레이크 발동 직전까지 갔습니다. 코스피는 갔습니다만 어제도 하루 동안에만 1,000포인트 그러니까 11%포인트 가까이 장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아주 대단히 큰 변동성 장세를 또 오랜만에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한 4, 5%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2배 수준 넘어가니까 상당히 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어제 하루 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특히 최근 일주일 정도의 코스피 상황을 한번 좀 보고 일각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좀 장이 확실히 조정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고 정말 그럴 것인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표를 먼저 보시면은요,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세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이제 어제까지가 딱 5거래일이었고, 지난 25일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제 6거래일이 되는 건데, 6거래일로 보더라도 이틀 오르고 4일 떨어졌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른 날은 0.78%, 0.69% 올랐는데 떨어진 날을 보시면 이게 어제 장중이라고 그렇군요. 이게 코스피가 어제 7.89% 떨어졌고 낙폭이 좀 상당히 좀 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거래 대금이 확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표가 좀 제가 어제 준비했던 표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이게 마감가 상황이라 그런가 보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거래 대금이지만 지수가 이 변동폭이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고 뭐 5%, 4%,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8% 가까이 오를 때는 뭐 기껏해야 1% 남짓 오르는 이런 상황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한 원인을 어제 급락 이유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안 넘어가네? 네. 일단 어제 상황만 놓고 보면 메타 클라우드 얘기,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얘기, 그러니까 남은 컴퓨팅 자원을 팔겠다 이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의 중국산 반도체 구매 추진한다는 얘기, 오픈 AI의 출원 비용이 50%를 절감한다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 뭐 이렇게 세 가지고 이게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의 부진에 똑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오늘까지 일단 적어도 뉴욕 시장에서는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 폭인데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나아도 14%, 하이닉스가 13%, 마이크론이 16%로 마이크론이 제일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간 4, 5% 정도 수준의 그런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비교적 견조했는데 ADR 그 상장 기대감 때문에 어제 뭐 워낙 많이 떨어져서 어제로 따지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 각 그 반도체주들을 급락시켰던 원인들을 하나 좀 개별적으로 정말 이게 피크아웃을 끌어낼 만한 일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메타가 얘기했던 남는 컴퓨팅 자원을 임대를 하겠다, 즉 네오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그거는 본질적으로 보면 메타가 AI 투자를 과잉을 해서 그래서 컴퓨팅 자원이 남았다라는 게 아니라 메타는 AI 모델을 자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 모델을 딴 데다가 공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 메타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AI 지출이 좀 투자가 좀 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 AI 이제 메타가 이제 AI 관련 자본 지출을 좀 줄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시장의 우려고 메타는 실제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AI 지출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메타가 이 남는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즉 네오클라우드 사업 자체를 새로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메타의 이 얘기를 자꾸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가 이러니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들도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스페이스X에 이제 합병이 된 xAI라는 회사 있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이 회사는 이미 컴퓨팅 자원이 남아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사업을 메타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시장에서는 그 생각은 안 하고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메타가 과도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는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일 거야. 그리고 아마 메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똑같은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아주 비틀고 꽈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애플이 상당히 좀 약간 좀 뭐랄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판을 좀 만들어 간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마이크론이든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싼 중국 CXMT 창신 메모리에 DDR 뭐 그다음 LPDDR을 사야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내용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한 구조를 보십시오. 미국의 지금 집권당이 어디입니까? 공화당입니다. 상하 양원 다 다수당이고요. 근데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었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데요. 공화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대중 강경파들이 모여 있는 게 공화당인데 공화당에서 애플이 중국산 반도체 쓰게 해달라 이걸 오케이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중국에다 팔 물건에만 중국 반도체 쓸게 이렇게 또 약간 돌려서 또 진행을 하는 모양인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원으로 이제 이미 격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쉽게 허락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신 메모리는 자기네들 거 쓰기도 바쁩니다. 지금 2030년까지 매년 적어도 20-30% 이상의 내수 수요조차도 부족하다, 따라갈 수가 없다, 공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을 과연 줄까요, 물량을? 그러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낮다, 이 얘기고요. 오픈AI의 그 추론 성능 그 비용을 50% 절감하겠다, 뭐 이 얘기는 재본세 역사를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추론 비용을 50%로 낮추면 추론을 딱 그만큼만 쓰겠습니까? 더 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컴퓨팅 수요가 더 늘어나게 만드는 요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이제 그만큼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느 하나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이거를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반도체가 올 들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실제로 올 들어서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 는 70%가 넘게 올랐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즉 4, 5, 6, 3개월 동안에만 그 70% 넘게 오른 거에 거의 대부분인 5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차익 실현의 명분을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이렇게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면요. 골드만삭스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버블 우려는 과도하다. 펀더멘탈도 견조하고 계속 이익 성장률이 좀 올라가니까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다. 최근에 좀 어제까지 계산을 해봐서 나온 거 보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제가 어제자로 한 거였고 삼전닉스가 어제 기준으로 5배로 좀 PER이 떨어졌고요. 12개월 선행 PER이 마이크론도 9배에서 7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익 성장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뭐 5배에서 7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PER, 더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관론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계속 견제를 한다는 거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이번처럼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도 버블 우려가 과도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오늘 뭐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적어도 반도체만큼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은 좀 순환매 상황이 좀 미국이나 우리나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도체 다음에 뭐를 볼 거냐 얘기를 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역시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 쪽으로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AI 산업 확산 관련돼서 저 부분은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
AI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IDM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비, 소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메모리 부품 이렇게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데, 최근에 뭐 삼성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다는 걸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주들이 유난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테스,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PSK 홀딩스 이런 워닝 IPS도 좀 올랐고요. 2배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최근에 2배 이상 오른 그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장비 회사가 지금 먼저 이렇게 수혜를 받은 건,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역시 뭐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그 전에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만 그 완공 시기를 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좀 좋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공급 부족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가격 인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그 육불화 텅스텐이라는 거, 이게 WF6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군요. 요 얘기가 이미 좀 나온 거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국내에서 그래서 후성이라는 회사가 이 육불화 텅스텐 요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 7년 동안 15배나 이 가격이, 소재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그 여파가 좀 하나하나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웨이퍼, EMC, 포토레시스트, 습식, 화학 소재 대부분 다 공급 부족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소재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소재 쪽에서 이렇게 공급 부족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는 많이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부장 중에서 장비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좀 소재 쪽으로 좀 이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첨단 패키징, 뭐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검사, 미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부품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또 새벽에 또 삼성전자가 엔트로픽하고 엔트로픽의 이제 자체 이 칩 개발을 하는데 좀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이 좀 그 개발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 결국은 어쨌든 뭐 낙수 효과든 아니든 뭘 떠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이 발주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건데요. MLCC, 뭐 삼성전기, LG노텍 요즘에 아주 화끈했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들, 이런 쪽에서도 좀 다 이 공급 부족 현상, 이 쇼티지뿐만 아니라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만 해도 이제 꼭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생태계에 따라서 이런 밸류체인에 맞는 그런 기업들, 소부장들이 하나하나 지금 눈에 띄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7,6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7%대 하락.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만큼 크게 올라온 것도 없었는데 어제 7% 가깝게 하락하면서 866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6조 원 넘게 샀는데 이런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는 표현만큼 딱 맞는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전날에 메타가 AI 컴퓨팅 이제 쉬고 있는 자원으로 그렇죠. 우리가 좀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클라우드.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맞아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남는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되게 중요한 게 근데 그거를 누가 보도하고 누가 얘기했는지를 좀 팩트 확인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메타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그죠.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회에서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이 인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을 것 같는 남으니 이런 거 우리가 시작해 볼게 정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투자자들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메타가 남는 자원의 수익화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메모리가 덜 필요한 거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메타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모리가 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건 결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메타가 실제 AI 인프라 가이던스 자체가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저는 줄지 않고요. $1,250, $1,450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본인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메타는 어떤 상황이냐? 메타는 말하자면 하이퍼스케일러에 가장 앞서 있는 3대장 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 그다음에 우리 오픈 AI, 클로드, 엔트로픽 이 세 회사보다는 처지게 됐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반도체 같은 거를 뭔가 쓸 수 있어야 될 다른 형태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얘네가 쫄리는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마도 혹시 월드 모델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처럼 아주 위에 있는 3개 회사를 제외하고 이제 뭔가 좀 맞춤형 모델 이런 모델로 뭔가 생기지 않을까?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외려 메모리 확산이나 AI 반도체들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에 반등 요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힌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자면 뭐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인프라, 에이전틱, 피지컬 그 세 단계에 좁혀질수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소위 사이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메타가 갖고 있는 모델은 인프라에서 이 에이전틱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에이전틱이 개인의 PC, 그러니까 제한스랑이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PC 갖고 나왔던 지난 분기처럼 그거 있기 전에 이 월드 모델 같은 큰 모델 말고 여기 SNS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뭔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좀 저가지만 좀 더 집중되어 있고 사일로 같은 그러니까 그 어떤 보안이 좀 괜찮아지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 더욱더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간밤에 이제 JP모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AI 추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투자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동안 그러니까 이 애플과 메타도 동일한데 소위 얘기해서 그동안의 빅테크 회사라고 불려졌던 미국 회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정보와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너무 쉽게 벌었어요. 근데 기술 자체가 AI로 퍽 올리면서 자기들의 투자 비용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것이죠.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근데 그럼 거기서 자금여력이 있고 기술 개발이 정확히 되고 있는 3개사들은 계속 어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회사들, 특히 B2C에 강했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어? 그죠. 이런 상황이죠. 메타도 원래 SNS로 광고하던 회사인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JP군 얘기 잘하신 것처럼 실제 자기들의 에이전틱을 개발해서
그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약간 중간에 궁예지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주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누르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며칠 동안 빠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이유가 그게 이제 이 비용 자체를 그다음에 메모리 자체가 우리가 소위 이 부품의 영역인데 네, 맞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투자 비용이나 얘네들의 영업 비용이 80%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급 측면에서는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같이 빠졌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 없진 않았어요. 네. TSMC도 마이너스 2%긴 한데 살짝 나중에 올라갔고요. 마이크론도 살짝 올라가는 측면이 없진 않아서 저는 그래서 올해 오늘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장시가 미국을 선행할 것인가 미국을 후행할 것인가 약간의 이게 이제 좀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서 참 중요할 것 같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참 많은 이슈가 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아주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또 더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오늘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듣고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많이 얘기 들으신 대로 레버리지 ETF 영향이 너무 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번도 걸리지 않는 사이드카 같은 경우가 뭐 6월 달에도 엄청 많이 걸렸고 5% 맞아요.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출렁이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은 별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여전히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수급의 측면에서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램과 낸드 가격 이제 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상승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은 네. 상승률의 기울기, 이게 가파르게 상승할 거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디게 상승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보는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작년 말하고 올해 초 1분기 정도까지 정말 가파른 상승력. 말하자면은 이거 보시는 분마다 다른데 작년 딱 1년 전에 디램 가격보다 지금이 약 12배 올랐거든요. 네, 스펙 가격 제외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두 회사의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됐는데 이거 12배, 그러니까 12배 상승폭가 더 오를 것이냐 이건 좀 어렵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상승폭은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게 업계 전망이긴 네. 하죠. 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치 보시게 된다면 각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디램과 낸드가 15에서 20% 전후에 상승폭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투자자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이 상승폭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요인은 뭐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얘가 퀀터티가 양이 늘 거냐? 그건 아직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 메모리 뭐 3개사 하고는 우리나라 2개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 그다음에 HBM 같은 이 복합 제품의 새 제품을 아마도 어떤 걸 팔아야 우리가 제일 이익이 남을까라고 하는 걸 되게 저울질할 겁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세, 그러니까 상승세는 뭐 당연히 우리가 맞을 것 같은데 이 변동폭이나 우리가 소위 상승에 대한 델타 값이죠. 그 값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익 같은 거는 훼손되지 않는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실 디램 가격 올라가면 무조건 뭐 실적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 같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TSMC보다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TSMC 퍼가 보통 20에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보통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TSMC는 현재 반도체 탑2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변동이 적다.
라고 하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메모리 회사들이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이미 다 잊어버리셨어요.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37조원 벌었습니다. 한 분기에. 네, 근데 그 정도인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 결국에 우리는 장기 공급 계약 LTA 하고 있어요. 3년도 있고요. 5년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7월 7일 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일정이 유지되거나 우상할 것 같아요. 라는 쪽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투자하신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이클이 없다고는 안 할게. 근데 사이클이 있지만 둔화됐거나 사이클이 우상향이야. 라는 측면의 방식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이 D램 공급계약에서의 장기 공급계약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특별히 아시겠지만 토탈솔루션이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나왔지만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반도체 만드는 거 같은 거 협업한다 그러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뭐 한 3분기 이후부터는 테일러 쪽에 대한 말하자면 AI6 칩이죠.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그쪽의 칩도 생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의 반등 포인트 정도 두 가지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당연히 파운드리는 HBM4 자체가 삼성전자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HBM4의 로직 다이 매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운드리하고 뭐 메모리의 사이클을 없애주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했던 것과 비슷하게 장기 공급 계약에 관련된 요 멘트가 언급이 되느냐, 요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나 또 회복되느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요 기술력 차이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나오셔서 삼성전자가 뭐 사실 거의 이미 따라잡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마켓 시그널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도 출연을 몇 분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이미 우리가 이제 본 결과 사실 기술력은 뭐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기술력 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HBM4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기술도 앞서 있어요. 네, 앞서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HBM3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HBM4 이제 만들어질 거, 그다음에 이제 몇 주 전에 나왔던 HBM4E까지 해서 이 세 단계가 있는데 당연스럽게 올해 매출은 HBM3가 메인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HBM4 같은 경우는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품질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나 비교가 솔직히 잘 안 돼 있고 이게 묻혀버렸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HBM4E에 대한 시제품이 1, 2주 차이 났다는 얘기는 있을 뿐인데 HBM4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죠. 삼성전자가 언론 플레이에 잘못한 걸 수도 있기도 하고 실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는 HBM4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좋은 거나 더 안 좋은 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마도 엔비디아는 이 세 개 회사, 마이크론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 회사를 다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GPU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PU의 품질에 아주 좋은 것과 덜한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항상 나옵니다. 모든 반도체 제품에서는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4를 많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 얼만큼 반영되고 반영되는 건 중요한 뭐 매출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HBM4 매출이 벌써 뭐 10조 원 정도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안 내주세요. 근데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동일하게 뭔 생각하냐면 그래도 HBM은 하이닉스 아니었어? 여전히 그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HBM4는 삼성이 앞선 건 맞다. 근데 앞섰다고 하는 게 삼성의 투자를 더 많이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설비도 더 많이 넣었고 제품도 좋은 걸 썼습니다. 근데 이제 HBM4E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 두 회사가 HBM은 지금 생각보다는 가격을 비싸게 많이 못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단품이 많이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으로는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5, 3, 2 정도 될 거지 않을까. 근데 내년이 4, 4, 2가 될지. 요 정도의 고민이고, 그 1년 전에 뭐였죠? 6, 2, 2였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HBM으로 봤을 때는 삼성자이언츠가 계속 붙어가는 형태의 경향인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좀 삼성전자가 하나 앞서간 거 맞고, 근데 물량과 수율 측면에서는 매출과 이익에서는 하이닉스가 좋을 수 있겠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와 이번에 이제 투자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수도권 그렇죠. 쪽으로도 투자 이야기 나왔고, 저희 코너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코너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자 이야기 했는데 막상 공시를 보니까는 이사회 의결 공시도 안 나왔고, 네. 이게 투자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참 많은 의견이 있어요.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정부와 이 기업이 계속 줄다리기를 많이 할 겁니다. 결국에는 용인의 투자는 계속된다는 건 맞거든요. 그럼 용인 투자만 계속 한 다음에 광주를 할 거냐, 아니면 용인과 광주를 같이 하자고 할 거냐,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이익이 일정 정도가 되지 않으면, 말하자면은 2027년도에 사이클 끝나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라인 못 지어요. 그죠, 돈 못 없으니까 짓죠. 못 짓습니다. 근데 일정 정도 유지가 된다.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저는 용인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의 관점으로는 광주로 퍼져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스럽게 왜냐하면 부지 선정하고요, 인프라 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발전소 더 지어야겠죠. 그런 걸로 보자면 투자 관점이 더 좋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게 아마도 뭐 이건 약간 정치적 의견이겠지만 이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정권 교체하기 전에 광주로 뭔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네, 이것들의 변경점을 계속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뭐 인적 문제나 뭐 자원의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뭐 호남권이나 이쪽권이 좀 나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삼성전자 엔지니어분들은 나가니까 내려가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 전체로 봤을 땐 뭐 사람이나 전력이나 물 문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부 이제 투자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이 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획된 대로 이뤄질 거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참 시장이 살아남아야 될 텐데요. 저도 옷이 너무 상징적이십니다. 양봉룩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 저희 또 잘 살아남기를 또 시청자분들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7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메타발 이슈를 소화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8개 기술주 상황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메타와 테슬라, 마이크론, 정규장에서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던 종목만이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해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가 어제장에서는 상승했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메타발 이슈 속에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크게 흔들리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메타 현재는 0.03% 강보합권을 지나가면서 58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발 이슈 속에서 하락한 종목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1%대 하락했지만 현재 0.07% 추가 하락하면서 194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 메타 속에서 반도체주가 흔들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간 종목은 마이크론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 7%대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0.59% 반등해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98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4거래일 동안 이미 선 반영되면서 상승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은 쏟아졌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2분기 인도량은 기존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40만 대보다 훌쩍 넘은 48만 대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는 7%대 하락을 했고 애프터마켓에서 그래도 0.33% 상승하면서 393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애플도 정규장에서
정규장에서 4%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2027년 초까지 아이폰 새로운 모델 5종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정규장에서 상승이 냈지만 현재 0.2%대 하락하면서 30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유가 흐름 현재 0.1%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규장에서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현재 0.1%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6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0.01%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대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발표한 시장 고용 보고서가 부진하면서 달러화의 약세 속에서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4,12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현재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대 하락하면서 1,2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I 한국 ETF 0.08%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장에서는 하락하는 움직임, 2%대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는 그래도 소폭 반등해 내려는 움직임 보이면서 18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5%대 급락 하면서 12,6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0.1% 그래도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달러화의 약세가 있었고 또 엔화 환율이 이 정부 개입 가능성이 시사가 되면서 달러 대비 1%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이 우리 원달러 환율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0.1% 하락하면서 1,538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 증시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코스피 뭐 나가고 있지만 7%대 하락세 7,6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9,000선 넘었던 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보시다시피 거의 뭐 2,000포인트 가깝게 빠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반등을 시작하나 했더니 보시다시피 6.7%대 하락세 86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저희 어제 마켓 시그널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폭이 꽤나 큽니다. 어제 하루에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4% 넘게 내렸고요. 210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9%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매도 물량을 좀 크게 출회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관 2거래일째 매도 외국인도 연이어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 증시를 후행하느냐 아니면 선행하느냐 이게 먼저 반등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조정폭이 좀 결정이 될 거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여러분들 꼭 한번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고맙습니다.